2, 3, 4.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특집 왕따란 무엇인가. 조기숙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 한 몇 회 남았죠? 한 4, 5회 남았나요? 그렇게 많이 안 남았고요. 그렇게 질질 끌어요 좀. 재밌어. 왜냐면 제가 엄청 까요 이게. 아, 왜요? 계속 전화 와요. 아, 힘들어 죽겠어 진짜. 여기저기서. 예, 어쨌든 자 오늘 함께 진행 아닌 진행을 꼽살이 껴갖고 그 거의 저거 반기문 같아요. 투명 인간. 있으나마나 좋은 날의 아나운서.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댓글 보세요? 아니, 못 봤어요. 저 댓글 안 봐요. 공부도 안 하고 댓글도 안 보면 어떻게 댓글이라도 봐야지. 까이는지 안 댓글 까이는지. 보면은 네. 왠지 깔 그거는 것 같아? 확실하죠. 100% 까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100% 그거 보면은 더 뭔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네. 더 이야기 의기소침해지 못할까 봐. 공부를 하지. 자, 그리고 특집 조기숙 교수님 편을 이끌고 있는 조기숙 교수님과 비슷한 분, 조기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전 진짜 이게 고통스러운 게 네. 여기서 한경호? 예. 한경호라 그러죠. 예. 아, 이 기자들이 나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친한 기자들 아니에요? 예. 예. 불편한 걸 자꾸만 저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네. 근데 또 그와 달리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 털어야 될 얘기 아니냐. 사실, 조기숙 교수님이 설사 격하게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지적에 논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한겨레 또는 뭐 경향, 오마이뉴스, 특히 오마이뉴스는 더 다양하고 예. 그 내부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비판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대다수 안 비판받는 기자들도 있고. 그렇죠. 또 잘하고 예.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차피 비판받을 만한 것들이 눈에 잘 보이고 우리 눈에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경향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한겨레 기자 100%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상당수 이렇게 그 경향을 보일 정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숫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지. 사회과학에서는요, 사회 현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100%가 이렇게 수학처럼 그렇죠. 움직이는 그런 네.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한겨레 경향성이죠. 전체가 이렇다, 경향신문 전체가 이렇다, 오마이뉴스 전체가 이렇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중에 일부 곡해되거나 그 오도된 그런 논점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이 심각하게 아프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알고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경계하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알므로써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게 진보 진영 내에 내재적으로 있는 어떤 분열 구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분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그동안 진보 진영 내에 분열이 있다는 거. 예. 네. 근데 그거를 서로 드러내놓고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드러내놓고 말을 함으로써 연대의 실마리가 찾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다른지를 알므로써 당신은 성대 나왔잖아. 왜 야, 간판에. 네. 난 연대 대학원 나왔어. 뭐야? 아 정말 이거 아재 개그 아니에요? 아재 개그도 터질 땐 재밌어요. 터졌어요 방금.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구 애청자분들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합니다. 아직도 미수습된 가족들과 인양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지금도 팽목항에 있습니다.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을 방문합니다. 2월 26일 일요일 당일치기로 다녀올 예정이고 광화문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이나 세월호 가족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구 홈페이지인 imtv.or.kr, imtv.or.kr에 들어오시면 한 줄 통신 시사 서비스가 있는데요.
매시간 서너 번씩 시사 속보를 간단하게 전해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정보를 요구하는 요즘 같은 때에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전국구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 벙커에서 있습니다. 방송도 즐기시고 커피, 식사, 술까지 함께할 수 있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전국구 공개방송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꽃피는 봄, 결혼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결혼식 거품은 제거하고 품격과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개념 충만한 청담동 벙커에서 하는 실속파 하우스 웨딩.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은 최고입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저는 아까 들어가는 말씀에서 교수님 말씀이 무척 저는 의미심장하게 오는 게 이런 얘기를 사실 다 까놓고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통의 근거에는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공개해라. 그리고 뭐가 잘못된지 뭐가 좋은지 얘기를 해야지 소통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저는 이 진보 진영 그 왕따 이것과 무관하게 저는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요즘 방송 몇 개 진행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 특강 이런 거 하잖아요. 지방에서 이제 진보 진영에 돈이 없기도 하지만 네.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있게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산의 A라고 하는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저한테 특강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부산을 갔다 오고 그러면 하루 다 깨잖아요. 그렇죠. 30만 원을 준대요. 많이 주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그럼 교수님 같은 분들 또 진보진영 사람들도 한 말도 안 하고 가요.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대전 아래는 저는 300이에요. 미니멈이. 그리고 조금 괜찮은 데는 500 받고 그냥 대전 위는 300. 그다음에 200까지 받는데 시민운동단체 하니까 제가 좀 싸게 해줘요. 그래서 다른 데서 최소 300을 받으니까 적어도 반 정도 내라. 그러니까 150 내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돈이 없어 못 냅니다. 못 부르죠. 딱 그래요. 그리고 1시간 있다 꼭 전화 와요. 300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150. 그래서 전 150이나 200 받고 시민운동단체에서 할 때도 꼭 그렇게 받고 가요. 정당에서 할 때도 그렇게 가요.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 당당하게 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헐값으로 우리 몸값을 치지 말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몸값 제대로 쳐주고 제대로 된 얘기 듣고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일하기 위해서 그 정도 돈을 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제가 150만 원 딱 받고
그냥 처음부터 150만 원 주겠다는 데들은 그냥 주머니에 딱 넣고 오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150만 원 요구해서 받은 데는 50만 원 빼놓고 100만 원 당신들 발전기금 내겠습니다. 그러고 내고 오거든요. 서로 기분이 좋죠. 서로 기분이 좋은 거죠. 그거를 제가 어디 가서 하냐면 TBS 가갖고 정말 처음 갔더니 패널들 출연료가 너무 형편없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다 제가 갔으니까 진보 진영 인사들을 부르잖아요. 어느 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창피하대요. 우리 너무 헐값으로 쓰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제가 스트라이크 해갖고 3주 동안 마지막에 나 여기 출연 안 한다 해갖고 스트라이크 해갖고 결국 2배로 다 올렸어요. 지금 전체 종편 중에 TBS가 제일 셉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공부되고 막 이 몸값 대접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면은 교수님이 이제 지금 책 한다 그러는데 여기 우리 좋은 날에 씨도 그러고 우리 패널도 많이 부르거든요. 네. 제가 종편보다도 많이 줘요. 저는 돈 주지 마세요. 그래? 네. 아, 그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저는 대답만 하니까 자격이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 게 저런 이런 왕따 이런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78년도에 등소평이 사회주의 개방하면서 그랬잖아요. 사회주의는 가난이 아니다. 마찬가지 이론은 저는 진보 진영에 얘기하고 싶어요. 진보는 가난이 아니다. 그렇죠. 간신하고 자본적으로 능력 있는 강남 좌파들 이런 사람들 진보 진영 오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낙곰수 할 때 예, 뭐 공지영 작가가 무슨 명품을 들었다. 예. 또는 뭐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다. 저는 이게 너무 코미디였어요. 코미디였죠. 그 비즈니스 네. 클래스 왜 탄 줄 아세요? 미국에서 왔어요, 초청이. 저는 여권도 없는데 애들이 다 이코노미로 간대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죠. 난 곧 여권 나오는데 나는 7시간 이상 비행거리는 비즈니스 안 타면 못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다가. 그게 비즈니스로 그래갖고 온 거예요, 저 때문에. 아, 당당하게 당신들의 몸값을 주장해라. 그러고 가갖고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때 비즈니스 탔다고 그러니까 왜 진보는 가난해야 되고 그러니까 꾸질꾸질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예. 값 떨고 있네 그랬어. 그 비판하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요? 진보는 멋지게 살지만 내가 가진 걸 그렇지 못한 사람과 좀 나누면서 그럼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자는 거지 다 같이 못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같이 못 살자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요즘 사회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댄디 진보 아닙니까? 댄디 진보. 댄디 진보. 네. 요즘 뭐 댄디 안희정이 먹고 하는데 제가 선거권 없으니까 먹어가라고 그냥 놔둬요. 댄디 진보 표방하면서 지금 촛불 몇 번 이거 대놓고 제가 자랑하거든요. 촛불 그 퇴진 행동. 거기에 지금까지 그 사람들 돈 부족해갖고 제가 지금까지 3,800만 원 줬어요. 그러려고 제가 돈 버는 거거든요. 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쓰고. 기부하고. 예. 3,800만 원 줬다니까 왜 자기 안 주지? 그래갖고 안 걸고 참여연대 대표가 가는 데마다 제 자랑해요. 예, 훌륭하십니다. 근데 민주동문회에서요 예. 돈 많이 내요 거기다가. 예. 근데 많이 내면서 또 얘기를 안 해 자기들이 돈 낸 걸.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돈 내는 거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소리 없는 기부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원래 멋있어. 정치인은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 21세기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온 세계가 알게 해라. 교수님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떠들었습니다. 그 진보의 기존의 프레임을 저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따이로 넘어가시죠. 네, 왕따위로. 예,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예. 이제 못했던 게 왜 그러면 진보 언론들이 이렇게 그 보수 언론의 프레임을 네. 그대로 받아서 강화자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 예. 거예요. 강화자. 이거 예. 좋아죠. 제가 지난주에 파파이스에서 약간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못 알아들으신 분들도 있고 좀 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네.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수는 뭔가 출세가 보장되는 그야말로 예.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진보 언론에 계신 분들이 명문대 나와서 그런 좋은 보상을 마다하고 정말 사명감 하나로 진보 언론에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양심대로 산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양심? 더 심하게는 이제 양심 결벽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팔이 밖으로 굽는 거야.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 편을 편들어주면 그건 너무 내가 이러려고 언론인이 됐나 자괴감이 들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편에게 더 가혹한 그런 이중잣대를 들이댔는데 우리 낙곰수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어떤, 낙곰수가 조금 기울고 조금 막말했다고 앞장서서 조지는 게 이른바 한 경우 중에 하나더라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편에 대해서 더 가혹한.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평상시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 친구 중에 계모가 있는데 자기 전처 자식들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식한테는 진짜 엄격하고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계모 그러면은 이제 전처 자식한테는 막 못되게 네. 그렇죠. 팥쥐, 그러한 선입견이 있죠. 예, 콩쥐처럼 못되게 하고 이제 자기 자식한테만 잘해주는 게 원래 이제 그 계모인데 이제 양심적인 계모들은 오히려 자기 자식한테 잘 못해주는. 그래서 제가 시간 강사 처음 할 때 저 아는 애가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자기가 저를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강사를 하는데 네.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친했던 사람이 자기네 무슨 언니의 친구래나 먼 친척이래나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대가 학점이 굉장히 짜고 상대평가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두 명이 딱 그 동점인데 이 중에 한 명을 C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A나 B나 뭐 B에서 B 플러스 B 이거는 괜찮은데 네. C 플러스 B 마이너스는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죠. 하나를 내려야 되는데 마침 딱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애가 갠 거예요. 제가 아는 애. 어떡해. 그래서 아는 애를 제가 C 플러스를 네. 줬어요. 아. 왜냐면 네.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된다는 그 양심 결벽증에 그랬는데 얘가 네. 찾아와서 자기가 왜 C를 받았냐고 펑펑 우는데 내가 너가 나를 안다 그래서 내가 줬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얘를 벌칙을 줘야 아무런 근거가 못 되는구나. 나 혼자 잘난 척한 역차별을 거. 줄 이유가 없었던 그렇죠. 건데. 나 혼자 잘난 척하느라고 이랬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죠. 내 편이라고 더 가혹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내 편일 때 팔이 안으로 안 굽으면서 공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남의 자식도 똑같이 하는 게 진짜 공정이고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는데 진보 언론이 이러는 거는 저도 한때 실수한 적이 있으니까 이해는 가요.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게 네. 우리 아들이 97년생 세월호 애들하고 동갑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전 세월호 활동을 계속 하니까 세월호 아이들 생각하면 지금도 울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세월호 가족들한테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러게 되면 마치 내 새끼라서 감싸는 것 같아갖고 가혹하게 하잖아요. 엄하게. 네. 근데 아들이나 딸하고 이제 제가 술을 먹으면 한두 잔씩 같이 먹는데 그 딸이 한번 그러는 거예요. 세월호 아이들, 그 언니 오빠들 생각하는 거에 한 10분의 1만 자기들을 생각해달래. 어떡해. 똑같은 거 이게 우리 아들한테 하면 자기 자식이 이뻐갖고 괜히 감싸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더 가혹하게 해야 되고 네. 더 가정교육이 엄격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진보 언론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요즘 사실 무서운 정치 권력이 박근혜 정부 정도 되면 몰라도 사실 노무현이 무서운 정치 권력이에요. 문재인이 아니요, 무서운 그럼요. 정치 권력이에요. 사실 미국에서는요.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 이거는요. 언론인의 10계명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너무나 정치 권력이 요새는 동네 북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게 맞서는 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닉슨의 워터게이트에 맞서는 것처럼 그런 시절은 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언론인의 10계명의 제1호가 뭐냐면요.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로운가, 자본을 비판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다 봤더니 권력에게 당신들이 옳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양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보 정치인을 정부를 공격하는 게 하나도 의미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으로부터의 자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지금 한경호 그 중에 하나가 예. 그 중에 한 곳이 예. 막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하면서
티끌모아 태산하면서 그런 거로부터 자본을 좀 늘려서 자본이 늘릴수록 좋은 기자들에게 잘해주고 좋은 기사 쓰게끔 계속 예우를 하는 게 이게 경영진의 책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안 해. 그건 내가 왜 안 하냐. 나는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사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도 하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여기 벙커에서만 사업체가 한 6, 7개 되잖아요. 그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연말이 되면 대기업으로부터 광고가 들어오고 이런 등등인데 그게 10수억짜리가 큼직한 돈이 뚝뚝 들어오니까 이런 작은 돈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 언론들이 요즘 독자들의 절도 운동이나 이런 걸 되게 우습게 알아요. 하나도 제가 볼 때 겁먹지 않는 것 겁먹지 같아요. 않고 오히려 그래서, 예. 대기업의 광고 끊기는 걸 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고. 이 진보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안 변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진보 진영 내에 이렇게 분열이 잠재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다수파는 사실은 친노 친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수파인데 우리가 언론 구독을 해주면 상당히 될 텐데 왜 우리 눈치를 안 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자를 가지고 신문이 자생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방송과 달리, 방송은 그 광고 단가가 세잖아요. 예. 근데 신문은 독자 한 달에 뭐 만 얼마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어차피 자생이 어렵고 결국은 신문은 기업의 광고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광고주 눈치를 보기에는 친노 친문에게 가혹한 게 훨씬 광고주로부터는 매력이 있죠. 저런 얘기 들어봤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왜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냐면은 제가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 잘 나가다가 2002년 대선이 딱 들어가면서 다 끊기는 거예요. 아하, 이제 친노라고. 그러니까 친노도 아니네, 그때는. 친노도 아니었는데 이제 노무현한테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글을 쓰는 유일한 농객인 거예요. 예. 그것도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보수 언론에.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제 성향을 잘 몰랐고 저도 굉장히 중립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것도 고정 칼럼을 네. 쓰게 했는데 중앙동아가 이게 대선 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제가 중립적으로 하다고 보니까 노무현이 너무 부당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 보수 언론으로부터. 그때는 이제 진보 언론에 관심이 없을 때니까 제가 네. 보수 언론에 주로 글을 쓸 때니까 너무나 부당하게 당하고 그다음에 제가 글을 쓰면 막 고쳐요. 고치고 제목을 노무현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요. 글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수 언론의 노무현 왕따를 처음 경험을 직접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게 까리까리할 때는 약자 편에 쓰는 게 정의라고 늘 생각해 왔으니까 이제 노무현의 편을 조금 들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고정 칼럼은 어쩔 수 없이 저를 자를 수가 없지만 예. 이제 임시 칼럼 이런 걸 제가 좀 쓰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막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줬는데 일체 안 받아주고 야. 방송도 다 끊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방송이 네. 김대중 정부였잖아요. 네네. 근데 놀라운 거는 방송이 다 줄을 섰다는 거죠. 이해창 씨한테. 그래가지고 방송이 다 끊겨가지고요. 제가 말할 스피커를 못 찾았어요. 한 달에 한 번 고정 칼럼 쓰던 거 외에는. 그랬는데, 이제, 개표 방송이 딱 나고 나니까요. 그날 저녁에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 갑자기 거예요. 막. 예, 밤새, 저녁 내, TV 당장 내일 출연해달라. 당장 내일 칼럼 써달라. 제가 그랬어요. 그냥, 의심은 있지만 물증은 없잖아요. 근데 한번 찔러봤죠. 저는 그동안 제가 스피커가 필요했다. 그동안 출연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왜 안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회사의 방침과 달라서 못 불렀다.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그때도. 거죠. 셀프. 예, 셀프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기거나 또는 지도부에서 이해창 씨한테 줄 섰던 사람들이 알아서 걸러내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스피커가 필요 없습니다. 선거 끝나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했죠. 이게 하여튼 노무현에게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사람은 다 말할 권리를 없앴구나.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전국구에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서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성향을 알기 때문에 시종일관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걸 알기 예측이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죠. 거르는 거죠. 아니, 일단. 교수님 마찬가지로 저도 지난해 말서부터 네. 그때부터 섭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부터.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통 정치 팟캐스트이지만 네. 예능성도 강하니까 굳이 정치 얘기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갖고 저를 어느 예능에 집어넣어봐요. 그 예능 다 떠요. 심지어는 제가 실명을 거명하면 네. 실 프로그램을 내가 운동도 잘하고 또 ROTC 출신이고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에 좀 놓줘라. 그러면 재밌겠다. 그러면 40대들보다도 내가 체력이 좋으니 이 프로는 완전히 뜬다라고 외곽을 찔렀는데 진짜 사나이 직접 PD는 아니고 네. 외곽을 찔렀는데 접근도 못해요. 그쵸. 근데 제가 거기 나가면 정치 얘기합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음. 그러나 너가 이미 너는 딱 프레임이 짜있고 컬러가 있으니 우리 방송 나오면 안 된다. 심지어는 지금 종편 채널 A 나가잖아요. 네. 채널 A 그 친구들이 여기 갖고 3, 4개월 동안 날마다 갖고 여기서 술 마시면서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나 방송 나가야 내보내면 괜찮아요? 괜찮대요. 다 동의를 얻었대. 네. 그래요? 당신들 안 잘려? 그랬더니 아이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딱 눈치를 봤더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채널 A스럽게 그러니까 채널 A 기존에 하던 식으로 편집을 해서 내가 한 얘기를 왜곡하면 나는 계약도 없으니 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간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편집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섭외 들어오는 과정이 알아서 다 검열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쪽 성향이 좀 있는 데들조차도 유시민쯤은 그래도 작가라 그러니까 괜찮은데 정봉주까지는 쓰기가 어려워. 그리고 사실 유시민은 정의당이에요. 그게 아하. 상당히 방송에서도 부담이 덜했을 것 같아요. 이 음. 민주당이었으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네. 상품성에 불구하고 상품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면 복권이 안 됐지만 그래도 뼛속까지 민주당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셀프 검열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진보 언론의 그런 어떤 양심 결벽증 이거를 이해는 하지만 네. 사실 그것도 표면적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뭐 경향신문도 삼성 관련 칼럼을 그 필터 해가지고 안 실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고 네. 또 한겨레도 뭐 삼성과 우리는 뭐 좋은 관계를 뭐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편집국장 발언도 있었고 네. 그래서 과연 그 자본으로부터 이 진보 언론이 정말 그렇게 양심을 따진다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첫 번째인데 이거는 하여튼 잘 봐주기 위한 첫 번째 이유이긴 하지만은 네. 꼭 수긍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재원이 부족하고 진보 언론들이 그렇죠. 또 그 인원도 부족하고 또 아무래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고 사실 외국 기자들 보면 너무 부러운 게요. 이 사람들 한 달에 기사 하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탐사는 한 달에 하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 명 기사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여러 명을 인터뷰하는데 네. 뭐 점심을 같이 먹자 그래요. 그리고 점심은 물론 기자가 삽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기자들은 전화해서 이렇게 막 유도신문 하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답 막 나올 때까지. 유도신문 네. 하고 안 하면 그냥 써버려. 오본에서 그냥 써버려. 근데 정말 외국 기자들은 놀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와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밥 사주고 그거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기사를 낼 때 저한테 미리 보내줘요. 내가 너를 요렇게 뭐라 그러죠? 인용을 했는데 정확하냐? 와, 제대로네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리고 하다못해 보수 언론이랑 비교해도 진보 언론 조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일단 저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분들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돈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늘 재벌들 큰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게요. 아니, 근데 기사 면에서도 네. 이제 그 자본으로부터 그거는 모든 기자들이 자본으로부터 그 영향, 압력을 느끼는 건 아니고 사실 경영진 몇몇이 스크리닝을 아니 예를 할지라도 들어 재정이 많으면 맞아.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기자들도 여유 있게 좀 뽑았고 여유 있게 돌리는데 그쵸. 빡세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그래서 악순환 제가 아니에요? 볼 때는 네. 생각할 시간이 이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보수의 프레임을 그냥 따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것도 너무 좋게 봐주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아프게 봐준 거예요, 이거. 그래요? 나가면 우리 또 욕먹어. 아니,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는 뭐 그렇겠지만 그것 아니, 때문에 그 환경이 무조건적으로- 불구하고도 진보 진영 언론,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네. 하는 사람,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신과 실력을 갖고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네. 강력한 자부심이 있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무슨 기획 특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교수들 막 이명박 그 후보를 쫓아다니면서 해외 출장 가고 이러면서 수업을 막 안 한 이런 폴리페서를 이제 하면서 참여정부 때 교수 출신들을 폴리페서로 해가지고 그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런 특집을 하면요. 그걸 그대로 일주일, 2주일 후면 받아요. 왜 그러- 그래서 경향신문이 이걸 받았는데 저를 이제 그중에 폴리페서로 하나로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휴강을 아직 교수 지금 20몇 년 동안 휴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학교에 가다가 이렇게 그 은행 갔다 나오는데 네. 5층에서 이 창문을 고치고 쫙 내려오던 그 이 기사 아저씨가 이 판때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판때기에 제가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어떡해. 뇌진탕에 걸려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었는데 가서 사진 찍고 그 피가 이렇게 다 막 고였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제가 죽기 전에는 휴강을 해선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제가 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대표적인 폴리페서로 저를 꼽으면서 그렇게 수업 안 하고 이명박 쫓아다닌 사람과 같은 급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붕괴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또 최장집 교수는 빼요. 이 최장집 교수가 경향 한겨레 또 이 대부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다 폴리페서면 최장집 교수는 왜 빼냐. 거기도 김대중 대통령 때 전략기획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판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실었어요. 사실 네. 오마이뉴스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경향 한겨레랑은 많이 문화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결이. 급여도 틀리고. 그 오마이뉴스의 그 경향의 기사를 제가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왜 그 최장집 교수는 당신들 비판 안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그걸 오마이뉴스에 기자를 기고를 했다는 거죠. 기고를 했어요. 네. 근데 오마이뉴스는 또 제 기고를 늘 좋은데 잘 실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마이뉴스에 큰 불만은 없는데 이제 그 참여정부 임기 말에 네. 한결의 경향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간 것에 대한 섭섭함이지 사실 오마이뉴스는 초기부터 매우 참여정부랑 이 결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이라는 건 문화인데 제가 이제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랬더니 경향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최장집 교수 그거 좀 빼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어머. 왜?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받는 걸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잘못인 건 알아. 인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저더러 좀 삭제해달라는 아니, 거예요. 이 팟캐스트 나가는 걸 참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정말 참지를 못해요. 제가 왜 그런지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궁금하네요. 지금 아니 그래서 궁금한데요? 아니 네.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보통 사람, 우리 집 사람이 아니 언론의 사명은 기성 권력과 기득권층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인데 본인들은 왜 다른 데서 감시받거나 비판받으면 안 되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늘 비판을 잘하잖아요. 남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받으면은 나도 늘 하는 거니까 별로 아프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 저는 아파요. 그래서 비판받은 사람, 비판하는 사람 끝까지 추적해. 네 죽고 내 살자, 그러고. 그래서 저는 왜냐면 제가 아기가 있어서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좀 이런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비판해도 저는 오히려 정말 네티즌들이 저를 비판할 때도 맞아. 내가 모르는 내 안에 저런 모습이 있을지 몰라라고 한번 반성하고 나면 또 조금 더 잘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만큼 발전하는 거죠. 그쵸. 맞아요. 자기 발전이 되기 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사실 고맙고 그런 지적들이.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 의식이 있는 거야. 저는 늘 아, 이 진보 언론이 예. 그래서 그걸 또 빼줬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맞아, 남의 그거 허물을 빼줘야 돼요. 우리 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니 근데 인간의 심리가 또 예, 진보 진영 예. 사람들은 예. 와갖고 막 아각거리고 항의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빼주지만 예. 점잖게 얘기해서 그거 좀 곤란하니까 그 타이틀에도 좀 바꿔주세요. 예.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빼거든. 저도 많이 빼줬어요. 근데 나는 누가 진짜 비판하면 그 앞에서 그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 비판이 정상적인 상식과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비판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 이건 싫어해요. 키보드 워리어. 숨어서 하는 사람은 그 숨어서 막 비난. 공격을 하면 제가 아니야 그것도 비판이죠. 그럼 그 사람한테 정말 심하게 하는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남겨요. 전화 꼭 달라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예. 죽어도 전화 안 해요. 난 한 비판 안 받는 거 보니까 받는 거 싫어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한경호하고 비슷하고 한경호 통합 사장을 할까? 아유, 그래서 웃기다. 사실은 예. 이 친노, 반노, 비노 이게요. 그 2002년 12월 28일 정말 뿌리도 예. 오래됐죠. 조선일보 말말말에서 이 민주당 내 세력을 노 후보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친노, 반노, 비노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런 게 나온 게 2002년. 예. 근데 사실 2012년 제가 지금 그 논문을 쓰느라고 그 한겨레와 경향의 안철수와 문재인에 대한 기사 칼럼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보면은 이 문재인 얘기가 나왔다 하면 이 비노 반노, 친노 반노 얘기 꼭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만들어 놓은 분열 프레임을 가지고 늘 문재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재밌는 거는 그 요새 트위터에 그런 거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잘못하면 네. 정치권 전체의 잘못이야.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 잘못이야. 네. 정의당이 잘못하면 정의당 잘못이야. 국민의당이 잘못하면 야권의 잘못이야. 근데 이게 저는 네. 기가 막힌 적확하다 진짜. 기가 막힌 프레임이라고 아. 보는데 실제 제가 그 당시 조선일보 칼럼들을 보니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못해. 그러면 민주당하고 싸잡아서 같이 혼내요. 비슷한 걸 엮어서. 그러니까 박근혜 언제 대통령과는 칼럼이요? 2012년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예. 아까 친노 말이 2002년이에요? 2012년이에요? 2002년. 2002년. 그러니까 2002년에 조선일보가 딱 분열 프레임을 던져놓은 걸 진보 언론이 주구장창 받아 쓰는 거죠. 10년이 넘도록. 조선일보는요, 이 네. 팀이 이런 조어, 그러니까 워딩을 만드는 팀이 있나 봐. 얘들 딱 만들면 그 다음에 그게 전 보수 언론에 퍼지고, 그 다음에 전 보수 언론에 퍼져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 언론에 퍼지고. 제가 이거를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해서 제가 네.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래서 아. 여러 번 이걸 지켜봤는데 제가 2007년에 쓴 마법에 걸린 나라라는 책이 사실 지금 요새 우리가 전국구에서 하는 이게 정말 좀 폭발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이번에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정말 뭐 문재인 캠프에서 뭐 한 자리를 하려고 의도가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07년에 쓴 마법에 걸린 나라부터 이게 나와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조동문 프레임이라는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홍석현 회장이 참여정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조금 비켜 있었어요. 한동안.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를 해서 네. 이렇게 말 실수로 걸릴 만한 무슨 꼬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말 실수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 말 실수로. 그래가지고 다음 날 조선일보가 네. 이제 제가 상상치도 못한 프레임을 갖다가 딱 보도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새누리당에서 아침에 그 전략기획위원회를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조선일보의 그 잘못된 그 보도를 그대로 얘기해요. 사실인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조기숙은 뭐 어째라 하면서 이제 공격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저녁에 문화일보가 요거를 보도하면서 거기다 공격을 하나 더 붙여요. 근데 이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인터뷰를 하냐면 이런 민주당, 열린우리당이죠, 당신은. 열린우리당 의원이나 그다음에 진보적 시민단체
인터뷰를 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일보 기사를 가지고 제가 잘못된 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인터뷰 기사를 저녁에 내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이 모든 거를 확정 짓는 건 동아일보예요. 그래서 1박 2일에 걸쳐서 조동문 프레임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국일보 또는 한겨레 경향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틀, 빠르면 이틀, 늦으면 2주 걸려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참여정부 누구한테도 예. 이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갈 때 우리도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주세요.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꽃 쓸 일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해두시고 반드시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 1,500개 작은 영세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국가조차 포기한 서민들의 삶 손잡고 극복하겠습니다. 1566-3528 1566-3528 좋은 사람과 플라워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재밌네 이게. 그러니까요. 응? 저는 이게 1회 때부터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진보 언론이 예. 노무현 왕따, 문재인 왕따에 자꾸 이렇게 참여를 하는가. 음.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예. 이유들이 쏙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양심 결벽증 때문이다. 진보 언론들의.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기자들이. 좀 기사를 쓰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다. 네,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진보 예. 언론 기자들이. 왜냐면은 사명감과 정말 신념으로 이 나는 진보 이제 언론을 택했으니까. 좋은 날에 기자가 정리해갖고 정리 끝낼 줄 알았더니 정리하다가 느닷없이 질문을 했대. 잘했어요, 근데. 정리 이제 잘했어. 넘어갈 때잖아요. 예. 예.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6가지기 좋았어. 때문에 빠르게 네, 빠르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자존심이요.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자격지심이 돼요. 그래서 그 자격지심을 보이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 교수님. 자존심이 격이 떨어지면 자격지심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은요. 자기가 그거를 받쳐줄 재원과 실력과 모든 게 갖춰야 자존심이 지켜지는 거지. 이제 그게 안 받쳐줬을 때 이제 자격지심이 자격지심이 된다. 되는 건데. 정치인 중에 그 자존심을 딱 실력으로 받쳐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네, 기억나는 게. 정봉주.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아. 지금 들으신 분들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 교수님이 인정해줬어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진보 언론에 계신 분들이 특히 옛날에는 예.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저 한결에 태어난 게 네. 동아투위, 조선투위 네. 거기서 해직된 분들이 오랫동안 민주언론 운동 하다가 네. 그분들이 앞장섰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뿌리가 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언론처럼 어떤 실용 학문이랄까? 이런 것들을 등한시했어요. 학문으로 여기지도 않고 우리 남편도 운동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 특히 우리 남편은 미국 박사인데 네. 영어를 아직도 못해요. 어떻게 따셨어요? 아, 물리학이니까 네. 뭐 아. 그렇죠. 네. 대중교통은 영어 안 해도 돼. 네. 아. 근데 책만 보면 그 돼. 이유가 자기는 그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영어 같은 건 공부하지 않는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이디어가 궁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운동권 이념 이런 거를 공부하시다가 이제 이 진보 언론에 오면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게 좀 기획이 잘 안 되는 거죠. 독자들하고 이 식물 소통도- 경제 약한 거나 똑같은 거네. 그쵸. 소통도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기획 같은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 보수 언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따라가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아이디어의 부재다. 예. 허허. 그 다음에 말투가 이제 나를 닮아가는 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얘기할 네. 건데 이제 운동권의 이 패거리주의 이런 게 또 있잖아요. 네 번째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세 번째가 계속하는 거? 그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실력도 부족하고 네. 이 패거리주의도 나오는 건데 보면 운동권들이 그러니까 진보면 훨씬 더 공개적이고 오픈돼 있고 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할 네. 것 그럴 같잖아요. 것 같아요. 예. 공개적이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진보 언론의 오피니언 보면은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폐쇄적이다. 그거는 제가 동의해요. 근데 진짜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제가 40세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되면 내가 언론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30대 일체 활동을 안 했어요. 그다 40이 딱 되면서 불혹의 나이에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데뷔를 하는데 그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일체 활동을 안 했던 그렇다고 제가 뭐 선후배가 있어요. 네. 중앙일보에서 도대체 어떻게 알고 저를 섭외했냐 그랬더니 그러게요. 예. 논설위원이요. 제가 쓴 전공 책을 보고 이 사람 좀 괜찮으니까 섭외해보라고 그래서 저를 섭외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보수는 이렇게 오픈 스크린, 그러니까 오픈으로 그 충원이 돼요. 필진이. 그래서 오히려 개방적이고 네. 상당히 그래도 학계에 뭐 좀 알려져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등용하고 그 중에서 또 추려내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비해서 네. 이 보수 언론은 훨씬 좀 폐쇄적이고 진보 언론이. 진보 언론이 네. 훨씬 좀 폐쇄적이고 또 다양하게 한다 그래서 한 게 경향신문이 류근일 전 주필 모셔온 거 이런 굉장히 이상한 헛발질 예. 그런 점에서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이 또 한계로 작용하지 않나 또 이런 또 운동권 엘리티즘이 특히 그렇죠. 이제 운동권 심하죠. 비주류였던 그 노무현을 볼 때 좀 우스운 거죠. 예. 변방 서울도 아닌 네. 변방에 운동권이라고 칠 수도 없는 대학도 안 다닌 운동권이 후배 그룹이지만 전대협 의장 했던 전대협 의장 그다음 전대협에서 핵심적인 활동했던 학생회장 이 친구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정봉주, 최재성, 정청래 저 마이너권에 있는 대학에 무슨 학생회장을 했든지 임원을 했든지 이런 사람들 무시하는 것과 무척 비슷해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되면 김근태 의장을 중심으로 한 민평년 그룹이 있어요. 네. 거기 운동권 엘리트들이 들어가서 모여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다 국회의원 된 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가면 전대협 출신들은 무척 우대해. 높이 평가해. 국회의원 돼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정치인으로서 역할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도드라지는 정봉주 등등의 이런 사람들 진짜 개무시해요. 똑같은 이론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출신 성분을 따진다는 거죠. 따져요. 엄청 네, 따져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진보는 사실을 보수의 이런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저항하기 거죠. 위해서 예. 만들어진 게 진보 세력이잖아요. 근데 진보 내에도 또 하나의 이런 그 집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맞아요. 이제 민평년이 예. 사실은 상당히 많은 요새 이제 이 SNS에서 비판의 그 구설수에 가장 오르고 있는데 기득권층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진보 내 이런 엘리트 기득권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진보 언론 중에서 좀 그 이른바 그 명문 대학을 나온 점잖은 이 필진들 있잖아요. 정봉주 너무 싫어해요. 그래요. 걔 무슨 지가 연예인인 줄 알아? 아니 우리 대중과 소통하면서 좀 그 권위도 내려놓고 격이 없이 대화하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이랑 팟캐스트 맨날 250인데 네. 나는 맨날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런 걸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내용으로 승부해야지. 내용은 우리가 훨씬 더 좋아요. 내용 좋죠.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그게 문화적 차이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 언론가 그 기존의 진보 언론가 그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엄청난 문화적 문화적 차이. 갈등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봐서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친노 사람들은 절 좋아해요 또. 이게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그리고 문화가요 21세기의 키워드예요. 키워드이기도 21세기에 그 20세기에는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그러면 좌냐 우냐 그래서 자본가의 편이냐 노동자의 편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근엄한 이념적 색채로 갈랐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우던 자던 예. 다 이 어떤 그 위계적인 계급이 있는 그런 아하. 그 권위주의 문화였는데 예.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집단주의라 그래요. 그런 걸. 집단주의. 20세기는 집단주의 문화의 세기였다. 예. 21세기는 이제 좌냐 우냐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의 갈등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그 문화적 갈등이, 그러니까 제가 이념적 갈등이라 그러면, 둘 다 진보인데, 노무현도 진보고, 진보 언론도 진보인데, 왜 그러냐. 근데 이게 그 이념적 갈등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문화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갈등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예. 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야 되죠. 예. 네 번째는 저는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예. 스톡홀름 신드롬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아이 그 바보야. 스톡홀름 신드롬 뭐예요? 범죄 집단한테 잡히면 네. 범죄 집단에 동화되면서 동화되면서. 그들을 편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고만 자란 사람은 이렇게 약자 예. 비주류로 자라오면은 그 대드는 거 저항을 잃어버리는 거죠.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인질로 잡은 사람을 범인을 오히려 추종하고 추종하게 쫓아가고. 되고, 그러니까 권위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건 뭐 이것도 사실은 그 권위주의 문화랑 그 일맥상통하는 건데 한마디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패는 아버지 속한테서 맞은 아들이 아들이. 권위주의의 희생자거든요. 그렇죠. 권위주의의 폭력 희생자인데 크면서 때리는 남편, 때리는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스스로 약자를 괴롭히는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아빠로 된다는 거예요. 스톡홀름 신드롬. 예. 그리고 네. 탑툰이라고 하는 만화 보면요. 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만화 제목도 있어. 아, 근데 그래요? 전혀 관계없이 좀 야한 19금이 많아. 제가 즐겨보는. 그러니까 삼성 기사를 뺀다. 예. 이거는 정말 강자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는 거고 그렇죠. 만만한 네. 노무현은 막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일종의 그런 게 본인들이 아니냐. 탄압받았으면서 우리 내부에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강화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기본적으로. 맞아. 당한 사람인데 다른 네. 사람 괴롭힐 때 같이 앞장서서 왕따를 시키는 강화자. 그렇죠. 아. 근데 제가 그 경향신문에서 제가 굉장히 왜곡을 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네. 하필이면 그때 김무성 씨도 그 알바 뭐 좋은 경험이 될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아, 그게 막 네. 굉장히 네네네. 논란이 됐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전문을 실어놨더라고요. 해명을 해주는 거야. 전문을 실어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강자한테 약화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만만하니까 마구 때리는 거죠.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김무성 씨가 그것에 대해 해명한 걸 전문을 실어놨는데 예. 교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놓고도 이쪽에서의 반론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 별로 보장되지 않고 그냥 두들겨 팬 거로 끝내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째는 예. 이게 이제 언론으로서의 기득권 내지는 특권을 즐긴다. 똑같이. 그래서 아. 특히 이제 사실 언론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제3자 시각으로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으로서 우리 진영 봐달라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좀 객관적인 제3자 시각이어야지 되는데 막 운동장에 뛰어들어서 킹메이커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난번 그 2012년에 경향과 한겨레, 조선과 동아의 안철수에 대한 보도를 연구한 임순미 교수의 논문을 보면 네. 조선 동아는 안철수를 파퓰리스트라고 그러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는데 이제 한겨레는 일기 때는 이제 좀 조심해요. 이렇게 좀 우리 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이렇게 방관자 시각으로 보고 있다가 네. 이제 2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덕망의 지도자, 지도자의 자질 이런 긍정적 프레임으로 안철수를 옹호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문재인은 계속 친노 반노 분열 프레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왜 그러면 같은 진보 진영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진보 진영한테 다 가혹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왜 문재인한테는 여전히 가혹한데 안철수한테는 이렇게 호의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좀 만만해 보였던 게 아닌가. 안철수는 아니, 세력도 없고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안철수는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왜 안철수를 그렇게 띄웠을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러니까 특히 저는 오마이뉴스는 이 킹메이커 병에 단단히 들려 있다고 보는데 대선 때마다 아, 오마이뉴스가요? 예.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평소에는 기자들이 기사 쓰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노무현 문화랑 유사한 기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쓴 기사들이 후반부로 오면서 약간 이제 그 한겨레 경향을 따라가는데 이제 오마이뉴스가 늘 그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킹메이커 병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문국현도 띄우고 때마다 안철수도 띄우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킹메이커를 자처한다 언론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잘 봐주려고 제가 했던 거 여러 가지들 과는 정반대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봐주려도 조금 의심이 든다. 그래서 이 킹메이커가 되려는 그런 노력은 보수 언론하고 뭐가 다르냐. 그 킹메이커가 되려면 좀 제대로 되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조선일보는요. 딱 이번엔 누구다 하면은 찍어서 그 사람을 확실히 밀어주잖아요. 확실히 밀죠. 교통정리 그럼 확실히 안 되지.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차라리 하려면. 차라리. 근데 그렇게도 안 하면서 분열만 키워놓는 거예요. 저는 지난 대선 패배에 1등 공신이 진보 언론이다. 계속 안철수 띄워가지고 계속 분열 만들어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문재인을 알릴 시간도 갖지를 못했고 안철수 검증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파파이스 나가서 하니까 그때는 안철수 현상이란 게 있었지 무슨 언론이 만든 거냐.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좀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사회적 저는 분위기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네네.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는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었잖아요. 안철수에 대해서. 그러면 정략적이었다고 쳐. 그러면 네. 진보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네. 균형을 잡아야죠. 왜냐면 비판도 했다가 그렇죠. 칭찬도 했다가 왜냐면 이거는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정치에서 아주 좋은 신기루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치학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파퓰리즘이에요. 음. 이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거든요. 기성 정치를 공격하고 자기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정치 자기가 혐오를 국민을 그렇죠. 다 오로지 자기만 대변한다고 얘기하고 그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건데 이거는 언론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균형 잡힌 시각을 했다면은 처음에 떴다가도 금방 깔아앉을 수 그렇죠. 있죠. 예, 결국은 언론들은 계속 띄우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안철수를 버린 거 아니에요. 후반부에 야. 가서는.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예.
그러면서 노무현은 자기네들이 실패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만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계속 친문 반문 프레임에 가두고 안철수를 계속 띄움으로써 지난 대선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노무현의 길을 가는 문재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까지도 뭐 참여정부 실패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유 남아있어요. 여섯 번째, 아니, 제가 7가지 얘기한다 그랬는데, 네. 여섯 번째는 네. 이제 권력의 사유화, 이것도 여섯 제가 번째, 일곱 번째 섞고 싶은 거야? 파파이스에서 얘기했던 건데, 네. 이제 권력의 사유화라는 건 뭐냐면은, 언론으로서의, 이거는 이제 아까 운동장에서 뛴다, 플레이어가 된다라는 거랑도 일맥상통하는데 약간 다른 건 뭐냐면, 권력의 사유화는 자기네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혼내주는데 권력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공정하게 예.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만큼 혼내주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한테는 더 혼내, 막 사설에서 혼내. 약간 킹메이커의 또 다른 버전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예, 이거는 킹메이커는 자기네가 이렇게 만드는 거고. 만들어내는 거고, 예. 이거는 미운 사람을 이제 죽이는데 쓰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드는 거는 그 선거대책위원회, 미우는 사람 야단치는 것은 국정원, 검찰, 이거 다 해먹는 거네. 그래서 이제 권력을 활용해서 저는 권력의 사유화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냐면은 그 조선일보 칼럼에서 그 간장 종지 2개 그거 모르세요? 네, 몰라요. 그 어떤 중국집을 갔는데 4명이 갔는데 탕수육을 시켰는데 간장 종지를 2개만 줬대요. 2인당 하나다. 그 이 사람이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분풀이 칼럼을 쓴 거예요. 근데 독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만한 정말 보검을 빼서 파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중국집이 완전히 떴어요. 아. 오히려 역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적용해갖고 예, 참새 잡는데 대포 쓰지 말라. 니네가 예. 도대체 조선일보의 권력을 갖고 예. 이 불쌍한 음식점을 이렇게 야단치면 어떡하냐. 예. 근데 어쨌든 야단쳐갖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중국집이 그냥 빵 떠버린 거죠. 그래 갔더니 종지를 많이 사다가 딱 종지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놨대요. 사람 수대로. 지들이 권력으로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다 그 쳐내려고 하는 거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엘리티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권력이다. 너 한번 당해봐라. 나를 감히 몰라보고 종지를 맞아. 2개만 줘. 예. 하고서는 간장 종지 2개 칼럼을 썼는데 달라보면 되지. 오히려 요새 시민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그렇죠. 거예요. 갑질하는 그 꼴을 못 보는 네. 거지. 아니 제가 중국집 뜬데 얘기 한번 이것도 일종의 갑질해갖고 중국집이 뜬 건데 그래요? 예. 사장이 못됐어요. 못됐어요. 그래고 이제 주방장 맨날 야단치고 뭐 월급도 조금 주고 일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주방장이 열받아갖고 네. 이 후라이팬 국자 주인 건 자기 아니야 칼자루 주인 거니까 지가 갑질을 하느라고 망하라 그러고 재료를 잔뜩 넣은 거예요 음식에. 재료를 잔뜩 넣으니까 맛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 보글보글한 거야. 그거 옛날 건데. 요즘 20대한테 먹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30대라 그런가, 네. 20대 아니야? 저 30대예요, 아, 올해부터.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자랑이다 자랑. 근데 진보 언론도 이런 식으로 종종 권력을 휘두른다는 거죠. 안 그럴 그러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네. 그 보수 언론에 비하면 정말 안 그래요. 근데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네. 이명박과 노무현이 뭐가 다르냐 이런 사람 많아요. 저는 그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동문과 한경호가 똑같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정말 나요. 그리고 매우 절제돼서 쓰는데 가끔 미운 놈한테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미운 놈이 제가 자주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뉘앙스로는 걸려 있는 것 같아 계속. 왜냐면은 정청래 의원이 예. 이제 그 주승용 의원한테 공갈 발언. 예, 근데 실제 그 자기가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사퇴할 거냐 물어봤대요, 사석에서. 그랬더니 내가 미쳤냐고. 그거 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퇴를 하냐고 그랬대요. 예. 그러면 공갈 발언 맞잖아요. 그래서 한 건데 정말 공갈한 사람이 나쁘지. 아 주승용 의원이 안 한다 그랬대 사퇴를? 예, 사퇴할 생각이 없다 그랬대요. 내가 미쳤냐. 그거 되는데 얼마나 아하. 힘들었는데 내가 사퇴를 하냐 그랬대요. 그러면은 사실
정청래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뭐 하여튼 사실 공갈이란 말이 표준어에도 있는 말이지. 표준어죠. 예, 결코 비속어가 아닌데 근데 공갈 다만 하다 하면 표준어고요. 공갈 지난번에 교수님 예, 얘기했나? 예, 예, 공갈 치다 하면 하면, 비속어라고. 어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사설에서 네. 언어의 품격 뭐 이러면서 정청래를 나무랬대요. 그래서 어디서요? 한경우 중에 하나가. 그쵸. 네. 사설은 오마이뉴스는 안 쓰니까. 네. 한경 중에 하나가 한경 그렇죠. 중에 하나. 예. 품격으로? 그러니까 괜히 사실 오마이뉴스한테 제가 굉장히 미안한데 저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놓고 뒤통수 친다라고 할까봐 제가 정말 미안한데 한경하고 오마이뉴스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로. 왜 다른지 이제 문화 얘기할 때 예. 이래서 다르다고 했구나 하고 아실 텐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우연히 다 친문 친노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가 이제 권력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였었고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념 갈등인데 예. 요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요게 다음 주까지 넘어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아, 그게 그래요? 본질인데 그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보라는 거는 인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의 진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수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역사를 보면 한때 진보였던 사람이 또 보수화돼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보, 보수, 좌우 이런 개념이 처음 언제 생겼냐 하면은 이제 그 서구사에서 이제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될 때 네네. 19세기 초에 생겼거든요. 근데 이때 진보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뭐 신문제의 타파, 자유로운 무역 이런 걸 추구하던 사람들이 진보예요. 그래서 이때 보수는 왕당파죠. 봉건적 신분제와 왕정을 옹호하고 어떤 보호무역, 왕이 인정하는 사람만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했던 게 보수라면 이제 19세기 초의 진보는 한마디로요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생겼어요. 아, 진보가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하. 그 의회 없이 세금 없다.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어서 세금을 매길 권한을 의회한테 주라는 거고 자기네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그 자유로운 무역을 주장했던 네. 무역가들, 자본가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 신분 사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돈을 벌어서 돈이 많이 생겼는데 왕이 세금으로 다 뺏어가. 그러니까 우리 세금 뺏어가지 마 해서 정치적 참정권을 요구한 게 진보였어요. 아하, 네. 그랬는데 이제 뭐 명예혁명,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입헌 민주제가 자리를 잡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세력이 나타나게 생겼냐면 이 부르주아지, 그 유산 계급들이요 보수화가 돼요. 아, 그러고 나니까, 네. 예, 보수화가 되면서 이 자본가 계급이 보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동자 계급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이제 진보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가가 보수가 되고 노동자가 이제 진보가 되는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20세기에는 주로 우리가 보수를 우파라고 불렀고 이 진보를 좌파라고 불렀는데 이 보수 진보는 사실 어느 사회에나 있는 거예요. 뭐 고대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19세기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20세기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20세기에 이 서구에서 이 보수와 진보가 보수는 이제 우파고 진보는 좌파였던 거예요. 예. 네. 그 경제 문제를 쟁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자코뱅파하고 그 다음에 그 지롱드파가 있었는데 지롱드가 이제 좀 더 보수적인 그 대자본가 이익을 대변했다 그래요. 그리고 자코뱅파가 이제 훨씬 더 혁신적이고 근데 이게 우연히 자코뱅이 이제 그 지롱드가 우측에 앉고 자코뱅이 좌측에 앉아서 아, 우연히. 예, 우연히 이제 그 좌우가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좌우 진보 보수가 서구의 이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난 발전이 압축돼서 한 50년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제 주장인데 네.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1세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참정권,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참정권 운동을 우리가 1세대 시민 운동이라 그러고요. 네. 이 노동자들이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 분배를 위해서 그 참정권, 노동자 참정권 운동을 했던 걸 우리가 2세대 2세대. 운동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2세대 운동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평등권이 2세대 시민권이고, 네. 그리고 이제 3세대 운동이 68혁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68혁명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네. 결국은 지금 이 68혁명 세대와 2세대 시민권자인 그 노동자 운동을 했던, 노동운동을 했던 이 경제적 평등 세력, 네. 이 세력과의 문화적 갈등이거든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진보 진영 내 분열이.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고, 예. 일단 그 우리 사회에서 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면 1세대는 기본적으로 4.19부터 시작한 거죠. 예. 4.19 어떤 그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대한 운동. 예. 4.19, 5.18, 60까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하게는 60까지예요? 그러니까 6.27에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처음 가져오잖아요. 이게 네. 참정권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차적 민주화에 대한 운동. 이거를 이제 우리가 1세대 시민권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운동이 뭐냐면 반독재 운동. 반독재 운동이었죠. 그렇죠. 이때의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참정권. 그러니까 마치 19세기 유럽의 예. 그 재산을 지키기 직선제 위한 개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참정권을 위한 참정권. 운동이었어. 87년 6월 항쟁까지가. 그렇죠. 근데 근데 이 6월 항쟁이 사실은 그 3당 합당으로 인해서 3당 야합이죠. 예, 3당 야합으로 인해서 호남 왕따가 일어나요. 이때. 아, 이때. 그래서 이 1세대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호남과 민주화 운동 세대. 근데 제가 아까 1세대의 진보였던 사람들이 19세기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네. 되면 보수화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목적은 경제적 평등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정권 획득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함으로써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 그러니까 호남 분들, 뭐 한강옥이니 하나갑이니 김경재니 이런 분들이 보수화되는 게 너무 당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주의가 20세기 때 완성되었으므로. 그렇죠.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정권 교체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 문재인이 싫어서보다는 이게 민주당이 진보화돼가는 게 이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호남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온 거지 이 민주당이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이라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수화되니까 예를 들면은 그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고 지금 뭐 KBS 이사장 하시는 이인호 전 대사 이분들이 옛날엔 되게 진보적인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보수화되나? 근데 꼭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니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취되고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진보적 가치에 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민주 독재 반독재 이 프레임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이분들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역시 박정희의 발전주의.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적대 정책. 이게 자기 정체성에 맞는 거예요. 김지아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보수화가 반드시 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도 이해가 되네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이제 지킬 때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민주화 운동을 한 거지. 그 노동자의 이익을 그러니까 김문수는 아니네. 김문수는 아니 김문수도 92년도에 김문수가 사실은 누구를 많이 지지했었냐면요. 그 김영삼 대통령 중심으로 한 민주화된 사회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87년도 6월 항쟁이 와도 계속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89년도에 동굴아파가 붕괴될 때도 계속 이 그 좌파 노동운동적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언제 획가닥하냐면 92년대 3당 야합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민주화가 됐나? 하는데 95년도에 미 국무부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가요. 네. 그 미국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그 문민정부가 왔고 미국이란 나라를 보니까 우리가 반미할 정도로 이렇게 흉측한 나라가 흉악무도한 나라가 아니네. 그래서 96년도에 그 당으로 들어갔고 국회의원 출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게 민주화가 된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김문수 전문가가 되는데 내가 황교안 띄워서 10%까지 올렸는데 김문수 한번 또 띄울까? 그 사람 갈갈이 치져라? 그러네. 본인들이 그러니까 김지아 시인 입장에서도 예. 70년대 박정희 대통령과 싸웠는데 이후에 보니까 김영삼, 김대중 이런 민주화된 사회인데 내가 누가 또 싸우지? 지금은 그렇죠. 이해가 되네. 그래서 마치 그 19세기 초에 진보였던 자본가들이 예. 20세기에는 보수로 보수가 되고. 가듯이 호남이 보수화가 일어나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는 거죠. 왜 호남만 나이가 젊든 많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진보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진보 정당이 점점점 돼 가면서 이제 호남이 이탈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이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자꾸 다시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호남도 네. 변호사님 그럴 뻔해서 하도 변호사들하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니까 호남도 예. 55세까지 하고 예. 55세 이후하고 지금 세대간 대립 양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55세 이상은 지금 이 세상이 민주화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추구했던 바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는 쪽은 55세 이상. 55세 미만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보니 여전히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이 진보적 가치 이것에 비춰봤을 때 저들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세력이다. 라고 보는 게 55세 미만. 그렇지 않게 보는 게 55세 이상. 그러니까 보면은 요게 저는 문화적 갈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 예. 그래서 포인트를 제가 정확히 잡았죠. 왜냐면 여론조사하면 딱 갈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분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또 지역주의 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그렇죠.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 가는 거 어떡할 거야. 예. 짜장면 그래서 먹고 싶다. 이렇게 분열을 하니까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거죠. 오히려 진짜 이런 나름대로 보수화되면서 그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지역주의는 이제 깨지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념이 우리 사회에 진보 보수 이념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은요. 97년 대선 이후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요. 맞아요. 독재 대 민주. 가 개념이, 되니까 진보 사라지면서. 보수 이런 게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처음으로 등장해요. 97년 이후에.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호남민들의 어느 정도 한도 풀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면서 호남민들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수화되고. 분열이 일어나냐면은 수도권 호남 출신들이 제일 먼저 이탈해요. 한나라당을 찍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출향민들. 그렇죠. 이익 투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수도권에 있는 성공한 호남 출신들이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을 찍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네. 이제 김대중 선생님도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제 분들, 친구들을 보면 딱 알아요. 그런 분들이요. 예. 어디 가서 또 제가 발견을 했냐 하면 예. 창원에 가면 예. 의사들이 전남대 출신, 전북대 출신들이 많아요.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분들이 55세, 60세가 지금 다 넘었는데 그때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서울에 가면 전남대 출신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는 포화 상태거든요. 보니까 창원인가 어디쯤에 대학에 의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가고 개업을 해요. 의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누가 가서 거기 개업했다는데 야 거기는 의대가 없었고 무척 경쟁력이 있더라니까 대거 가. 이분들의 하나의 블록이 형성이 되면서 호남 출신이면서 철저하게 기득권화되는
이익 집단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호남 향후에 가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또 주도적으로 호남 향후회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반 김대중 호남 향후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상한 현상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97년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런데 그럼 그분들은요. 네. 호남 향후회 하면서 네. 홍어도 안 먹어요. 무슨 중요하다는 게 그게 문화로 그래서 호남 사람들은 잔치할 때 그거 있잖아요. 홍어가 안 나오면 잔치가 아니에요. 네. 잔치상이 아니야. 네네. 포항 이쪽 사람들은요. 잔치상에 가갖고 과메기가 나오면 잔치상이 아니에요. 경북 사람들은 잔치상에 문어가 안 나오면 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잣집에 나오는 문어는 생문어. 가난한 집 나오는 사람들은 냉동문어. 아, 네. 문어가 꼭 나온다. 이게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홍어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일부러 호남이가- 먹지 않는다. 아니에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먹다 이 정서가 반호남적 정서가 되니까 홍어도 싫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20세기 내에 이 네. 좌우 대립이 있었고 네네. 그게 이제 진보 보수 이랬잖아요. 오랜 갈등 관계를 통해서 예. 정리가 됐죠. 그 이제 서로 그 뭐 집권도 교체로 하고 뭐 이랬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하고 이 분열 때문에 네. 또 민주주의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을 네. 하다 보니까 이 그 진보, 물질적 진보, 경제적 진보, 노동자에 의한 진보 정당이 집권도 해보기 전에 패스를 한 거예요. 갑자기 정보화 사회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제일 빨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 이제 이 민노당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무현만 실패하면 우리 세상이 온다. 왜냐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당이 그냥 보수당으로 있고 자유당이 보수당으로 간 게 아니라 자유당이 없어지고 노동당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 좌우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노무현 저 세력이 자유주의 세력이니까 19세기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착각한 거야. 여기서 이제 모든 오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저 자유주의 세력은 이번에 실패시키면 사라지고 우리 민노당이 이제 집권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어라고 참여정부 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때린 거예요.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였겠죠. 뜻을 같이 하니까. 진보 언론도 성향이 경제적 진보니까. 그랬는데 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때 그 자유주의 세력과 노무현 자유주의 세력이 다른 거예요. 19세기 자유주의 세력은 무슨 자유주의 세력이냐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유주의 세력인데 이 노무현의 그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은요. 자유주의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참여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주권을 내가 직접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단지 사유재산이 참정권. 아니라 그렇죠. 사유주권. 그렇죠. 주권을. 그러니까 시민 주권이에요. 시민 주권에, 그러니까 훨씬 이념적으로 진일보한 진일보, 자유주의네. 이런 걸 우리가 3세대 시민권이라 그래요. 이게 68혁명의 이후에 나타난 시민 주권이고 이것이 유럽을 휩쓰는 그런 그 3세대 시민 주권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20세기 말부터 이 3세대 시민 주권이 나타나서 지금 21세기에는 이제 쫙 퍼졌는데 네.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요. 20세기는 뭐냐면 물질주의의 시대였잖아요. 자아니 운이 다 물질을 얘기해. 그렇죠. 그렇죠? 경제가 핵심이었어. 자본가니 노동가니. 근데 21세기는요. 이게 68혁명 세대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중산층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네들은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은 물질이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아. 진보니 보수니가 좌니 우니가 와닿지 않아. 이들이 진보니 보수니 할 때 뭐냐면 문화. 권위주의는 꼰대라서 싫어. 탈권위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 내 개인이 더 중요해.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라? 먹히지가 않아. 씨도 안 먹혀. 딱 저한테 해당되는 거 이게 같아요. 딱 개인주의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야, 예. 68혁명 이후에 왔던 이게 노사모와 함께 이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모를 연구한 그 논문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개인주의 탈물질주의가 딱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주의 탈물질주의 집단이다. 그러면 68혁명 세대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노사모에서 찾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지난 그러니까 참여정부 5년간, 그러니까 왜 김대중 대통령은 뭐 과오가 있니 뭐 어쩌니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왜 노무현한테만 이렇게 특히 가혹했나 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그 김대중 대통령 정당 자체가 굉장히 왜소한 정당, 100석짜리 그렇죠. 정당이었고, 소수 자민련, 정당이었지. 그렇죠. 자민련하고 연대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1인 2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민노당이 없었습니다. 의석을 못 가졌어요. 있었지만, 민노당은 있었지만, 원대 진입을 못했어. 울산에서나 한석 했을까? 그렇죠. 국회의원 득표수에 따라서 예. 정당 비례도 같이 가져갔었지. 예, 예. 정당 따로 찍는 게 아니었었죠, 그때는. 근데 1인 2표를 찍게 된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개혁을 해가지고요. 2002년도에 개혁을 해서 2004년에 처음 적용이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민노당을 만난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민노당을 이제 경직된 진보, 우리는 온건한 진보 이렇게 부르셨는데 제가 볼 때는 2세대 진보, 3세대 진보. 유럽식 표현으로 하면 구좌파, 신좌파, 올드 레프트, 뉴 레프트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무현이 19세기 자유주의 세력, 자유주의 개혁 세력, 우리는 진짜 진보 세력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시민, 조기숙, 노무현은 진보 논쟁에 끼어들지 마라. 니네는 진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 구좌파. 구좌파들이 그랬어요, 우리한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좌파엔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가 매우 진보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는 왜 진보가 아니지? 그랬다가 이번에 의문이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신좌파였구나. 그걸 우리 미건스 모임에 갔는데도 예. 그걸 구분하더라서 야, 니네 무지하게 똑똑해졌다. 어디서 그걸 배웠으니까 진짜요? 전국구요. 구좌파 신좌파는 딱 들어왔다는 거야. 네. 나는 정말 이른바 이제 경직된 진보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했던 그쪽 분명히 아닌데 나는 이 참여민주주의 광장이 촛불도 계속 나오고 대중과 소통하는 게 좋아. 예, 난 뭐지? 권위를 내려놓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정봉주를 만나 행복해. 그럼 정봉주는 또 뭐지? 진보라고 하는데 통합진보당이나 이쪽하고는 좀 결이 틀리고. 이거 뭐지? 아, 이게 신좌파로 해결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 문화적으로 예. 20세기 물질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물질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 빈곤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전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해서 우리가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좌둔우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질주의는 부족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계적이에요. 왜 위계적이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전통 사회에서 굉장히 위계적이었어요. 명령하면 복종이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어디서 굉장히 위계적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도. 제일 관공서 이런데 관공서도 네. 위계적이지만 가장 위계적인 곳. 교회. 학교 학교 아닌데 군대. 군대 군대. 네. 그다음에 의사 집단 위계적이에요. 위계적이죠. 오히려 교도소는 다 풀렸어요. 이게요. 교도소는 없어졌어. 생명을 다루는 곳. 생명을 다루고 촌각을 다루는 곳에는요. 이게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정신 딱 차리게 해야 되니까 정신 딱 정신 딱 정신 차리게 차려. 해야죠. 예,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전통 사회에서 자연재해와 싸우던 곳에서는 개인주의가 용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에 맞서기 위해서 마을에서 그 리더가 딱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같이 협력을 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자연재해랑 싸울 수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너무 늘어졌어요. 자, 교수님 오늘 몇 가지 이유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듣기로 하고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